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은 유시화 시인의 책을 준비했는데요. 제목이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유시화 시인의 시집을 읽어보거나 어딘가에서라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저는 유시화 시인의 시집은 읽어보았지만 산문집은 처음인데요. 그래서 시인의 산문집이 어떤 느낌일지 참 궁금했습니다. 작가의 은사님이신 소설가 황순원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시는 젊었을 때 쓰고 산문은 나이 들어서 쓰는 것이다. 시는 고뇌를, 산문은 인생을 담기 때문이다. 라고요. 나이가 들며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맛보게 되면 더 좋은 마음에 와닿는 산문을 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화려하지도 독특하지도 휘황찬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나지막히 작가가 삶을 살며 느껴온 것들, 주변의 소소한 일상들을 통한 깨달음들을 담백하게 담아내고 있죠. 그래서 더욱 가슴에 와 닿는 것 같고요. 읽으면서 몇 번을 무릎 탁 치게 만들더라고요. 책에 수록된 51편의 에피소드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궁극적인 물음에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렵다거나 철학적인, 이해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내용도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듯한 그의 마음이 전해지는 책이죠. 오늘은 51편의 에피소드들 중에서 4개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시화 시인의 산문집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다 같다. 공감과 연민. 배우 김혜자 씨와 함께 네팔을 여행할 때의 일이다. 카트만두 외곽의 유적지에 갔다가 길에 장신구두를 펼쳐놓고 파는 여인을 보았다. 이름난 관광지라서 노점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녀가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김혜자가 걸음을 멈추더니 그녀 옆으로 가서 앉는 것이었다. 물건을 사려는 게 아니었다. 그제야 보니 그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고 있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싸구려 장신구들 위로 번졌다. 놀라운 일은 김혜자 역시 그녀 옆에 앉아 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도 없이 여인의 한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먼지와 인파 속에서 국적과 언어와 신분이 다른 두 여인이 서로 눈물의 이유도 묻지 않은 채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다.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도 방송작가가 따라온 것도 아니었다. 배우 김혜자의 연기가 아니라 인간 김혜자의 자발적인 공감의 눈물, 연민의 눈물이었다. 공감 능력은 생존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공감 능력은 인간의 잔인성을 억제해 준다.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려는 본능적인 성향을 외면하면 사람들을 사물화하게 되고 서로를 사물로 대할수록 세상은 더 위험해진다. 라고 감성지능 EQ의 저자 데니얼 골먼은 썼다. 연구 결과 공감 능력은 뇌 속에 내재해 있으며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타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침팬지보다 지능이 낮은 레서스 원숭이에 대한 행동 실험에서도 자신이 먹이를 집을 때마다 우리 안에 다른 원숭이들에게 전기 충격이 가해진다는 것을 인지한 원숭이는 차라리 굶어 죽는 쪽을 택했다. 먹이를 얻어 먹을 때마다 다른 원숭이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리자 실험 대상 원숭이는 12일 동안이나 먹기를 거부해 실험이 중단되었다.
유아기의 아기는 자신이 괴로울 때는 잘 울지 않지만 다른 아기들이 우는 것을 보거나 들으면 더 쉽게 울음을 터뜨린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뇌신경학자들은 최근에 발견된 거울 뉴런을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낀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세포가 거울 뉴런이다. 즉, 옆 사람이 울면 나의 뇌는 나 자신이 울 때와 동일한 부분이 활성화된다. 옆 사람이 웃거나 행복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거울처럼 반영한다고 해서 붙여진 거울 뉴런은 인간의 공감 능력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현대 뇌과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으로 꼽힌다. 타인의 처지와 감정을 이해하도록 도와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고 감정과 감정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거울 뉴런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뇌는 다른 사람과 관계 맺도록 배선되어 있으며 이것은 생존의 필수 요건이다. 이 신경세포에 손상을 입은 사람은 타인에 대한 연민과 관심이 결여되어 사회성이 부족하고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이며 심하면 자폐증으로 나타난다. 공감은 행복에 직결된다. 만일 당신이 강렬한 기쁨이나 깊은 슬픔을 보이는데 상대방이 돌처럼 무신경하다면 당신은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것이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은 진정한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공감이다. 북적대는 관광객들과 노점상들 속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여인을 발견한 것도 놀라웠지만 언어도 통하지 않는 타인의 슬픔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감 능력, 우는 사람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마음이 김혜자를 진정성 있는 배우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이윽고 네팔 여인의 눈물은 옆에 앉은 김혜자를 보며 웃음 섞인 울음으로 바뀌었으며 이내 밝은 미소로 번졌다. 공감이 가진 치유의 힘이었다. 우리는 함께 아파함으로써 위로받고 강해진다. 헤어지면서 김혜자는 팔찌 하나를 고른 후 그 노점상 여인의 손에 $300를 쥐어주었다. 그 여인에게는 거금이었다. 여인은 놀라서 자기 손에 들린 돈과 김혜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떠나면서 뒤돌아보니 여인은 서둘러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다. 내가 왜 그런 큰 돈을 주었느냐고 묻자 김혜자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횡재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힘들잖아요. 김혜자는 그 팔찌를 여행 내내 하고 다녔다. 그 무렵 김혜자 역시 힘든 시기를 보낼 때였다. 그녀의 고뇌와 절망은 대중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타인의 아픔에 대한 진실한 공감 능력으로 자신의 아픔까지 치유해 나갔다. 공감은 나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갖겠다는 선택이다. 훗날 내가 네팔에서의 그 일을 이야기하자 김혜자는 말했다. 그 여자와 나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녀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작은 기적들을 원하고 잠시라도 위안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다 같아요.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내려놓은 후에 자유. 자유로운 새가 있었다. 다른 새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을 날고 열매를 따먹고 맑은 목청을 자랑했다. 그런데 그 새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작은 돌 하나씩을 모았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돌들을 분류하면서 즐거운 일이 떠오르면 웃고 슬픈 일이 기억나면 울었다. 새는 언제나 그 돌들을 가지고 다녔다. 그 돌들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새는 더 많은 돌들을 갖게 되었고 늘 그런 식으로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며 돌들을 분류했다. 마침내 돌들이 무거워져서 새는 하늘을 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으며 어느 날은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늘 높이 날던 새는 이제 땅 위를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 혼자서는 한 걸음도 움직이기 힘들었다. 열매를 따먹을 수도 없었다. 이따금 내리는 비에 겨우 목을 축일 뿐이었다. 하지만 새는 끝까지 견디며 자신의 소중한 돌들을 지켰다. 얼마 후 새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숨졌다. 그 새를 떠올리게 하는 한 무더기의 쓸모없는 돌멩이들만이 뒤에 남았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돌아보는 새는 죽은 새다. 모든 과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날개에 매단 돌과 같아서 지금 이 순간의 여행을 방해한다. 몇 해 전 네팔에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할 때의 일이다. 포카라를 출발해 일주일 넘게 걸어 3,800m의 묵티나르로 가는 여정이었다. 사과 산지로 유명한 중간 지점의 좀섬 마을은 작은 공항이 있는 산악지대의 요충지라서 여행자가 많고 숙소도 다양했다. 우리 일행은 공항 부근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는데 여주인이 볼에 바풀이 붙은 욕심쟁이였다. 방은 지저분하고 음식도 열악했다. 나중에는 비싼 가격 때문에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트레킹 코스의 숙소는 하룻밤 묵는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일찍 배낭을 메고 다시 출발했다. 다음 마을인 무스탕 왕국 초입의 카그베니까지는 마른 강바닥을 따라 반나절 넘게 걸어야 했다. 얕은 물길도 통과하고 흔들다리도 건너고 목에 종을 매단 노새들의 행렬과도 마주치는 그 길은 멀리 안나푸르나, 다울라길이, 닐길이 등 신비롭게 솟은 히말라야 영봉들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코스였다. 황량한 풍경 속에 노란 민들레와 청보리가 반갑게 나타나고 안을 기웃거리고 싶게 만드는 소박한 티베트 사원들도 있었다. 그런데 일행 중 한 명이 걷는 내내 좀솜 게스트하우스에서의 일을 우리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과 불쾌한 감정, 그리고 그 이전 마을들에서의 또 다른 경험들을 비교하느라 현재의 여정을 즐길 수 없었다. 카그베니에서 점심을 먹고 고지대의 묵티나르로 올라가는 가파른 오르막길에서도 그는 카그베니 식당의 불결함과 바가지 요금을 지적했다. 지구상에서도 보기 드문 광대한 황량함에 탄성을 지르게 되는 계곡들은 그의 트레킹 일기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토록 빼어난 절경을 그토록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는 지역은 세상에 많지 않다. 히말라야 설산들에 둘러싸여 100원의 향기로운 차를 마시는 것을 상상해보라. 어떤 찬사의 말로도 그 고마움과 감동을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의 트레킹은 무거운 배낭과 부정적인 기억들에 짓눌린 여정이었다. 그가 마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를 끌고 가고 있었다. 숨이 턱에 차는 가파른 길, 발바닥의 물집, 불편한 게스트하우스와 맛없는 음식의 경험 등을 다 포함하는 것이 트레킹이다. 좋은 것만 기대하면 트레킹은 불가능하다. 그가 계속 불평을 늘어놓자
일행들은 하나둘 그와 거리를 두고 걷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트레킹 일정 내내 그는 외톨이가 되었다. 마음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분노를 느낄수록 현재를 사랑하기가 더 어렵다. 마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과거의 일을 계속 곱씹으면서 그것에 의해 왜곡된 인식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대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영적 스승을 찾아와 말했다. 저는 언제나 화를 내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승이 말했다. 그대는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받은 오래된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약해진 것이다. 저는 작은 일들 외에는 큰 상처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게 먼 과거의 상처들이 지금의 나를 약하게 할 수 있죠? 스승이 옆에 놓여있던 작은 물병을 남자에게 주며 말했다. 손을 앞으로 뻗어 이 물병을 들고 있어 보라. 무거운가? 아닙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10분 후 스승이 다시 물었다. 무거운가? 조금 무겁지만 참을만 합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스승은 다시 물었다. 지금은 어떤가? 매우 무겁습니다.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말했다. 문제는 물병의 무게가 아니라 그대가 그것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는가이다. 과거의 상처나 기억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오래 들고 있을수록 그것들은 이 물병처럼 그 무게를 더할 것이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붙잡는 것이 삶의 기술이다. 오래전에 놓아버렸어야만 하는 것들을 놓아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 오는 자유는 무한한 비상이다. 자유는 과거와의 결별에서 온다. 뉴욕 어느 서점에 유리에 붙어 있던 작자 미상의 글귀 하나가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있다.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태풍에 휩쓸고 지나간 후에도 새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어느 날 우리는 생명이 넘쳐나고 빛과 소리와 색이 가득한 이 행성에 여행을 온다. 언제 다시 떠나야 할지 알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삶이 우리의 기회이다. 상처에 대한 기억만 안고 이 세상과 작별하기는 아쉽지 않은가. 영적 교사 페마 초드로는 갑자기 암 진단을 받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한다. 평소 사소한 일에 조바심치고 불평하던 그 여성은 자신이 곧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위 사람들과 사물에 마음을 연다. 그동안은 거들떠 보지 않던 나무, 풀, 태양, 꽃, 새, 벌레들과 친해진다. 바람을 얼굴에 느끼고 온몸으로 비를 맞고 사람들을 껴안고 강아지와 달리기를 한다. 자신이 처음으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 매일매일이 마지막 경험이었다. 죽음의 순간에는 진통제까지도 거부한다. 그 고통까지도 그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을 염려하며 내려다보는 가족과 친구들을 웃는 얼굴로 위로하며 숨을 거둔다. 내려놓을수록 자유롭고 자유로울수록 더 높이 날고 높이 날수록 더 많이 본다. 가는 실에라도 묶인 새는 날지 못한다. 새는 자유를 위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 자체가 자유이다. 다시 오지 않을 현재의 순간을 사랑하고 과거 분류하기를 멈추는 것. 그것이 바람을 가르며 나는 새의 모습이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도 날개를 펼치고 있는 한 바람이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새는 날갯깃에 닿는 그 바람을 좋아한다. 마음의 이야기꾼, 마음 챙김. 북인도의 한 도시에서 지낼 때의 일이다. 잘 아는 인도인의 아들이 천연두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렸다. 여러 해 동안 친하게 지내고 여행을 함께 한 적도 있는 사이라서 서둘러 그의 집을 찾아갔다. 환자는 좁은 침대에 누워 고열에 신음하고 있었다. 온몸에 붉은 발진이 가득했다. 마타지라고 불리는 천연두에 걸리면 인도인들은 병원에 가지 않고 민간요법에 의존하거나 마타지 신을 모시는 사원에 가서 기도를 올린다. 병원에 데려가면 마타지 신이 분노해서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달래어 떠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20살 간 넘은 환자는 내가 이마를 만져도 겨우 눈을 뜰 정도로 증세가 심각했다. 환자 주위에는 아카시아 잎처럼 생긴 초록색 님나무 잎사귀가 가득 뿌려져 있었다. 님나무 잎은 천연 항생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인도의 시골에는 집집마다 이 나무가 있다. 인도인들은 박하향이 나는 툴시 허브와 더불어 님나무를 신이 준 선물이라고 믿는다. 나는 침대 머릿맡에 앉아서 환자를 격려하고 부모를 위로하며 30분 남짓 있다가 숙소로 돌아왔다. 내가 천연두 환자의 집에 다녀온 걸 알고 게스트하우스 주인을 비롯해 모든 사람의 안색이 변했다. 천연두는 사망률이 매우 높은 법정 전염병으로 밀폐 공간에서는 공기로도 전염될 수 있다. 갑작스러운 고열, 오한, 두통과 함께 심한 복통과 의식의 변화까지 초래한다. 그런 심각한 병이라는 걸 미처 몰랐던 것이다. 차츰 걱정이 밀려왔다. 작고 밀폐된 방에서 환자의 손과 이마를 만지며 반 시간이나 있었기 때문에 천연두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제 어떻게 하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서둘러 귀국해야 하나? 만약 천연두 진단을 받으면 격리 환자가 될 텐데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아니면 님나무 잎 바은 즙을 피부에 바르고 몸둘레에 잎을 뿌린 채 누워 있어야 할까? 게스트하우스에선 나를 계속 투숙하게 할까? 두려움은 빠른 속도로 커져갔다. 만약 의식이 오락가락하면 누가 나 대신 한국의 가족에게 연락하지?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데 내가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발진이 돋으면 누구도 곁에 오려고 하지 않겠지? 나를 간호해줄 현지인 친구를 미리 정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 온갖 상상으로 잠을 설치고 맞이한 이튿날 아침. 입맛이 없어 게스트하우스 베란다에 앉아있던 나는 등을 긁다가 피부 발진과 흡사한 붉은색 부스럼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마를 짚어보니 의심스러운 미열도 있었다. 생각이 급속도로 복잡해졌다. 균이 각막에 침범하면 실명할 수도 있고 뇌에 침범하면 뇌염이 발생한다는데 뇌는 어쩌지 못하더라도 생수로 눈을 빡빡 씻을까? 아니, 이건 흔한 종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긁어보니 진물 같은 것이 나는데 천연두일 가능성이 컸다. 판단이 오락가락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당신은 인터넷도 없던 때라서 천연두의 증세를 자세히 확인할 길도 없었다. 이 정도 증세를 가지고 의사를 찾아가 상담하면 웃음거리밖에 안 될 노릇이었다.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오후가 되었을 때 복통이 시작되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다.
나는 침대에 반드시 누워 님나무 잎들이 내 주위에 뿌려지는 장면을 상상했다. 마지막에는 겐지스 강가의 화장터로 옮겨지겠지.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전염병 환자의 집에 가는 게 아니었다. 아니, 이번에는 인도에 오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죽을 거였으면 차라리 무산소 에베레스트 등정이나 시도했어야 했다. 아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초연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그래야 오랫동안 명상을 해온 사람답지 않겠는가. 아쉽더라도 하하하 웃으며 작별하자. 조건 지어지고 형상을 가진 모든 것은 소멸한다고 하지 않는가. 아니, 그 전에 한국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화라도 몇 통 해야 하지 않나? 뉴스에도 내 이름이 등장하겠지. 이것이 마음의 이야기이다. 나를 번뇌에 빠뜨리고 앞당겨 걱정해서 지금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의 조건과 형상을 부여해 강력한 힘을 갖게 하는 마음이 지어내는 이야기이다.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야기꾼이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도 그 이야기 실력을 능가할 수 없다. 마음이 지어내는 이야기는 어떤 소설, 어떤 신화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의식을 지배할 때 눈앞의 현실보다 가공의 세계가 더 생생한 현실이 된다. 그때 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버스에 앉아 망상에 빠진 사람처럼 삶의 표면을 그림자처럼 지나갈 뿐이다. 마음은 매우 쉽게 우리를 충실한 하인으로 만든다. 그러나 마음만큼 형편없는 주인도 없어서 지금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실제보다 상상에 더 많이 고통받게 만든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드느라 마음은 항상 바쁘다. 매사추세츠 의과대학 교수이며 명상교사인 존 카바진의 지적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에 한 번도 완전히 존재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으며 우리 자신의 충만한 가능성과 단 한 번도 완전히 접촉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 생각이 자기 멋대로 꾸며낸 이야기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전에 알아차려야 한다. 두려움, 욕망, 불안을 연료로 마음이 지어내는 이야기를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기는 것이다. 마음의 하인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것만큼 큰 기쁨과 평화는 없다. 그 인도인의 아들은 천연두가 아니라 수두였으며 천연두는 1970년대 말에 전 세계적으로 사라진 질병으로 선언되었다. 수두는 대부분 병이 진행되면서 자연적으로 좋아진다. 그리고 내 등에 난 것은 사소한 부스럼이나 땀띠에 불과했다. 뜨거운 태양 아래를 오가느라 약간 더위를 먹었을 뿐이며 과도한 신경성 복통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지어낸 이야기는 나의 허약한 영적 수준을 드러내며 밤에 꾸었던 꿈처럼 사라졌고 잠시 마음이 맑아졌다. 다음 이야기를 지어내기 전까지는.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 이유. 두 가슴의 거리. 어느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강에 목욕을 하러 갔다. 일행이 강으로 걸어 내려갈 때 강둑에 있던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여자가 목욕을 하다가 목걸이를 분실했는데 남자가 심하게 질책하자 언성이 높아진 것이다. 스승이 걸음을 멈추고 제자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왜 소리를 지르는가? 제자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 제자가 말했다.
평정심을 잃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닐까요? 또 다른 제자가 말했다. 분노에 사로잡혀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스승이 되물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바로 앞에 있는데 굳이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큰 소리로 말해야만 더 잘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말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스승은 다시 물었다. 사람들은 왜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가? 제자들은 각자 다양한 이유를 내놓았으나 어느 대답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마침내 스승이 설명했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서로의 가슴이 멀어졌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 거리만큼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소리를 질러야만 멀어진 상대방에게 자기 말이 가 닿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화가 많이 날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소리를 지를수록 상대방은 더 화가 나고 그럴수록 둘의 가슴은 더 멀어진다. 그래서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스승은 처음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남녀를 가리키며 말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 두 사람의 가슴은 아주 멀어져서 마침내는 서로에게 죽은 가슴이 된다. 죽은 가슴에겐 아무리 소리쳐도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더 큰 소리로 말하게 되는 것이다. 스승은 이어서 말했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랑을 하면 부드럽게 속삭인다. 두 가슴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에게 큰 소리로 외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랑이 깊어지면 두 가슴의 거리가 사라져서 아무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 두 영혼이 완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그때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말 없이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화를 낼 때와 사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스승은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논쟁을 할 때 서로의 가슴이 멀어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 화가 난다고 소리를 질러 서로의 가슴을 밀어내서는 안 된다. 계속 소리를 지르면 그 거리를 회복할 수 없게 되고 마침내는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게 된다. 영적 스승 메허바바가 들려주는 우화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화를 낼 때, 특히 연인이나 가족이나 부부 사이에 소리를 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일깨우는 아름다운 가르침이다. 화가 나면 마음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멀게 느껴진다. 그것이 화의 작용이다. 반면에 사랑은 가슴의 문을 열어 멀리 있는 사람도 가깝게 느껴지게 한다. 그것이 사랑의 작용이다. 갈등의 10%는 의견 차이에서 오며 나머지 90%는 적절치 못한 목소리와 억양에서 온다는 심리학의 통계가 있다. 목소리의 크기가 오름의 척도는 아니다. 소리를 지르는 관계는 가슴이 멀어진 관계이다. 그래서 자기 말이 들리게 하려고 더 크게 소리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두 가슴은 더욱 멀어진다. 소리친 다음의 침묵은 가슴이 죽어버렸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자주 소리를 지른다. 낯선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는 드물다. 더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더 상처를 주는 것이다. 다음번에 화가 날 때 이 우화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목소리의 크기는 가슴과 가슴 사이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을, 그리고 소리의 크기만큼 더 멀어지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소리 지를 때 더 고통받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불붙은 석탄을 던지는 사람은 자신부터 화상을 입는다. 내가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깨닫는 것은 그러한 행동이 나를 주위 세상으로부터 더 고립시킨다는 것이다. 혹시 우리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멀어진 관계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고독자가 아닐까? 남태평양의 섬에 사는 어느 부족은 쓸모없는 나무를 제거해야 할 때면 온 부족민이 모여 그 나무를 향해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한다. 넌 필요 없는 나무야. 넌 아무 가치가 없어. 도끼나 톱으로 자르는 대신 그렇게 계속해서 큰 소리로 쓰러져라, 쓰러져라 하고 외치면 얼마 안 가 나무가 시들어 죽는다는 것이다. 화가 나서 지르는 소리는 거리를 멀어지게 할 뿐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죽게 한다. 상대방이 나에게 소리를 지른다면 그것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고 거리를 좁히고 싶다는 뜻이다. 다정한 관계를 묘사하는 단어 중에 첩첩남남이라는 말이 있다. 작은 목소리로 즐겁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양이나 남녀가 마음이 맞아 정답게 속삭이는 모습을 의미한다. 가슴이 더 멀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소리치지 않기,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이다. 어떠셨어요? 좋은 이야기, 마음에 와닿는 에피소드들을 골라서 전해드렸는데요. 총 4개의 이야기였죠. 사람들은 왜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를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배우 김혜자 씨와의 여행에서 느끼게 된 공감과 연민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인도에서 지인의 병문안을 다녀와서 자신이 전염병에 옮은 건 아닐까 두려워하며 상상의 나래를 펴는 마음의 이야기꾼이라는 에피소드. 돌을 모으며 과거에 얽매여 죽음을 맞이한 새 이야기를 풍자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작가는 과거에 얽매여 현재의 즐거움과 행복을 깨닫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을 지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과 연민이 결국 자기 자신까지도 치유하는 힘을 지녔음을 밝히기도 하죠. 또 병문안을 다녀와 상상의 나래를 펴는 마음의 이야기꾼 에피소드는 읽으면서 피식피식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노벨 문학상 작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내 마음속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혼자 좋아하기도 슬퍼하기도 좌절하기도 하거든요. 또 화가 나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건 가슴과 가슴이 멀어졌기에 그러는 거라는 이야기도 하죠. 사실 화가 났을 때 소리만 잘 지른다고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건 절대 아닌데 말입니다. 불만이 있고 문제가 있어 화가 났을 때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요목조목 이야기하는 사람이 소리만 크게 지르는 사람보다 더 어필하기 쉽죠. 소리만 질러대면 귀만 아프고 오히려 상대방이 더 화나게 되고 늘 그렇듯 너 몇 살이야? 왜 반말이야?로 이어지게 되니까요. 김혜자 씨와의 여행 에피소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을 내가 함께 해주는 것,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죠. 그만큼 김혜자 씨의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상대방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힘내! 잘할 수 있어! 라고 말 몇 마디 던지는 것보다 김혜자 씨처럼 옆에 쭈그리고 앉아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게 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에피소드들의 좋은 이야기들도 많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책으로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